네, 최근 미국 증시가 이 기업 실적 그리고 펀더멘털에 충실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증시 이런 강세장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미국의 빅테크 기업 2분기 실적도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하반기 미국 경제와 증시 미리 알아보죠. 오늘은 이 문제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 연차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의원님, 제가 서두에 간단히 얘기했습니다만 최근 미국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그 폭염이나 큰 비에 피해들이 많으신데 오히려 심각한 것 같아요. 예. 방송하기가 무겁습니다는 우리 국민들이 좀 힘을 모아서 이것을 좀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남 지역에 남부 지역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피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좀 성원을 해서 산불 피해라든가 장마 피해 이중으로 피해를 받은 것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가셨는데요. 이런 지역이 오히려 심각한 것 같습니다. 방송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런 주제를 삼은 것은 오늘부터 이제 서학개미들이 가장 관심 있는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테슬라라든가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요. 다음 주에는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과 관련해서 이런 요인을 좀 짚어줄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도 모처럼 트럼프 굴레에서 벗어나는 장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지수가 이후의 보복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다른 요인과 관계없이 소폭 하락했습니다는 가장 관심 있는 이렇게 빅테크 업종을 주도가 되는 나스닥 지수는 오르고 특히 오늘 그 시장에서 발대는 나스닥 선물지수 지금 이제 122포인트 정도 지금 시점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 시간으로 발표되는 테슬라라든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다소 좋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게 반영돼서 오늘 장내라든가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오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미국 증시가 상반기는 트럼프 굴레에서 이렇게 진들려 왔습니다는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트럼프 굴레에서 벗어나서 증시의 본질적인 문제에 충실한 이런 장세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증시의 본질적 문제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펀더멘탈에서 매크로 사이드에서 경기 문제, 마이크로 사이드에서 기업들 실적 문제, 그리고 유동성 문제거든요. 이 문제인데요. 지금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돈을 푸는 조짐, 이런 조짐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자세하게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펀더멘털에서는 1분기 저점이 아니냐. 미국 경기 같은 경우, 세계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대부분 다 저점을 형성될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미국만 해도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5%고, 우리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이너스 0.2니까 우리가 24일 발표되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금 플러스 0.5까지 기대되거든요. 미국도 이렇게 지금 최대 2분기 성장률이 3%대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분기가 저점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실적이 발표되는 걸 보면 S&P 지수로 지금까지 발표된 게 한 80% 우리가 예상한 대로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이게 미국 증시가 지금 이렇게 낙관론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반기에 저희들도 기복이 있지만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다소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보이고 있습니다는 글로벌 IB들은 낙관론을 하는 시각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기준으로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 모든 낙관론을 평균을 해보니까 하반기 S&P가 10% 정도는 오른다. 그래서 6,000이라면 6,600까지는 오른다. 7점까지 예상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PER과 PBR 같은 전통적인 재래식 잣대에 의해서 지금 미국의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차트 분석상 윌 스미스 같은 사람은 차트 분석에 기자를 하는데요. 죽음의 선에 도달되어 있다. 죽음의 선에 도달했다. 고평가라든가 차트 분석상의 죽음의 선이라는 이런 도달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 지금부터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낙관론도 있고 하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걱정된다. 비관론이 같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 판단하려면 여러 다른 요인들을 봐야겠죠.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경기인데 지금 경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역시 낙관론과 비관론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을 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대로 펀더멘탈 중에서도 매크로 장세가 지금 중요하니까
시장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매크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그 속에서 종목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매크로 사이드의 경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하락세로 나왔습니다는 이 월별 지표 지수라든가 하락률과 관계없이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추세 전환이 중요하다. 저점이 언제 통과하느냐, 정점을 언제 통과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추세 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분이 하나하나 좀 설명 좀 해달라고 했는데 방송 시간이 좀 이렇게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교차 상관계수라든가 마크업 스위치 모델이든가 IMF의 CVIG라든가 그다음에 OECD의 CRI라든가 그리고 에크리의 사이클 큐브 방식 이런 게 추세 전환으로 굉장히 유용한 지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알려진 게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OECD의 CLI 지수죠. Complete Leading Index 복합 선행 지수인데요. 우리가 이건 향후에 6에서 9개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면 하반기에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죠. 예. 그래서 오늘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는 6월 달에 마이너스 0.3으로 하락세로 나오긴 했습니다는 추세 전환사를 볼 때 미국이 6월을 기점으로 100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해서 회복이라는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은 지금 상하분기에 시청자분이 굉장히 익숙했던 상고하자냐, 상저하고냐 이건 뭐 말씀드릴 필요 없죠.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의 얘기들을 관계없이 1분기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0.5%니까 상반기가 낮고 하반기가 높은 이런 영상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은 상반기의 성장률이 낮고 하반기가 높은 상저하고를 예상한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 경기만 놓고 볼 때는 낙관론, 비관론에 낙관론 쪽으로 힘이 실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달 말에 2분기에 미국 GDP 성장률 속보치가 나오는데 이때가 어떤 정도의 수치가 나오냐 이것도 중요할 것이고 이때 또 중요한 게 1분기가 저점이었다 하는 저점론이 확산될까 하는 점인데 이것도 챙겨봐야겠죠. 네, 2분기 성장률은 아마 지난 2년 동안에 이번의 성장률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나오느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적 측면에서는 사실 NBER 전미경제연구소가 2분기 성장률의 추이가지고 판단하거든요. 올라가면 회복, 내려가면 침체인데요. 자, 2분기 연속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3분기에 미국의 성장률이 3.1%였습니다. 4분기는 2.4%입니다. 올해는 마이너스 0.5%입니다. 그러면 NBER의 전미경제연구소의 경기 침체냐, 경기 회복이냐 했을 때는 일단은 미국 경기가 침체다. 이런 쪽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2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 침체에서 침체 골이 더 깊어질까 아니면 다시 회복될까 하는 이 측면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추세 전환도 얘기했습니다는 2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보통 속보치 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추정하는 기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예. 시청자분 아시겠습니다는 비교적 낙관적인 애틀랜타 연준의 GDP 나우와 그 다음에 보수적인 뉴욕 연준의 GDP 캐스트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자 낙관적인 GDP 나오는 최대 3%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보수적인 뉴욕 캐스터는 2% 내외가 될 것이다. 하지만 둘 다 정도 차이가 있지만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5%의 베이스 팩터 기저효과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2분기 성장률은 2%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1분기보다는 높게 나온다. 절대 수준 높게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자, 하반기 이후에는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스카이로켓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 경기 아주 그냥 로켓이 뛰어나는 식으로 올라간다 하는 식인데 이게 가장 극단적 낙관론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자 2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온다. 그러면 회복이냐? NBR로 보면 3분기 성장률까지 회복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좋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그 후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온다. U자형 시각, A자형 시각. 시청자분이 아시겠습니다는 다시 거꾸러지냐 하느냐 이렇게 W자형 시각. 그리고 뱀이 꾸불통꾸불통 가는 식으로 저점이 W자형 시각보다는 저점이 좀 얕게 나오는
스네이크 형원이 될 것이냐 하는 다양한 시각들이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지표의 중요성까지 살펴봤고 또 이 증시의 한 축이죠. 기업 실적들이 이제 주목이 되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부터 알파벳 비롯해서 2분기에 미국의 빅테크 실적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 현재 관측은 좀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2분기 실적에 앞서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즈다. 네. 근데 종목별로 보면은 굉장히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예상들도 신문에 속속 오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니까 2분기 실적의 예상치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S&P 500 기준으로 구성항목 500기업이 전체적으로 4.3, 4.5 내외 어닝 서프라이, 이건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 되겠죠? 근데 종목별로 차별화 된다. 이건 제가 추정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M7은 14% 올라간다. 오늘 나스닥 선물 시장에서도 빅테크 업종들이 올라가는 것도 바로 이렇게 14% 올라간다. 그런데 M7을 제외한 493개의 기업의 어닝은 3.4%에 불과할 것이다. 명확하게 이렇게 차별 현상이,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디커플링 현상보다도 이걸 세그멘테이션이다. 분절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차별화의 정도를 넘어서는 게 분절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용어가 될 정도로 M7조차가 사실 존립 기반이 위태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차별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나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발표되는 M7에 이렇게 빅테크 업종들의 실적이 관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뭐든지 주도 업종이 과거의 빵스라든가 이런 쪽에 주도 업종이 되면 사실 분절의 현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3분기, 4분기도 전체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의 이익 상회 폭은 줄어들 것이다. 어닝 폭은 줄어들 것이다 하는 추세. 5년 평균 정도에 비교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차별화 정도는 지금보다도 2분기보다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오죠. M7 이후에 미국 증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주도 업종은 자, 그다음 M7에 이어서 뭐가 될 것이냐. 한번 시청자 여러분 무슨 용어가 나올 것인지 한번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의원께서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M7에 이어서 새로운 용어가 나올 가능성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미국의 증시 이끌어갈 주도주 이야기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미국에서 주도주였던 M7, 7개 주요 종목들 다 좋지는 않고 이 안에서도 지금 차별화가 일어나는 거 저희가 확인하고 있죠. 여기서 어떤 시사점을 저희가 찾아야 될까요? 네. 사실은 M7의 차별화에서 분절화, 디커플링에서 세그멘테이션한 용어가 나오는 것은 상반기에 M7 종목들의 종목별로는 워낙 차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M7이 다시 한번 관심이 되고 있는데 M7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죠? 2023년부터 2년 동안 작년 말까지 미국 증시를 아주 거침없이 들어왔던 종목이다. 그래서 M7은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황야의 7인에 비교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황야의 영화 M7의 황야의 7인과 그 다음에 M7이 관심도를 보면 오히려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영화에 나오는 황야의 7인보다 더 관심이 끌었다. 그만큼 화제가 됐던 용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선 차별화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상반기 들어 엔비디아라든가 M7의 구성 항목들의 종목별로 왜 디커플링에 이어서 세그멘테이션 얘기 나올까? 워낙 격차가 심했습니다. 엔비디아 28%, 마이크로소프트 21%, 메타 20%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일부 대형 증권사가 테슬라 하지만 테슬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쪽도 계속했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18%, 애플 마이너스 16%, 알파벳 마이너스 2%입니다. 오른 것은 20% 오르고 내린 것은 10% 이상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M7의 분절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AI에 탑재했습니다. 나머지는 탑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종목군이 테슬라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테슬라도 잘못하면 AI와 관련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AI와 관련돼서 탑재하느냐, 아느냐 하는 것이 상반기에 나타났던
분절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관련해서 더 주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M7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이 빵과처럼 M7은 사라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도주는 뭐가 되겠습니까? 뭐 AI와 관련된 얘기 나오겠죠? AI와 관련된 얘기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새로운 용어라든가 이런 거는 종목을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AI와 관련해서 틀림없이 관련된 용어가 M7 다음으로 미국 증시를 이끌어가는 주도주 종목에서 그 표현 용어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앵커가 감각이 좋으시니까 AI와 관련해서 시청자분한테 딱 한번 주도할 수 있는 신용어를 좀 한번 추천해 보실까요? 지금 월가에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으니 제가 리포트 살펴보면서 네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빠르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제 또 괜히 말도 안 되는 용어 만들면 안 되니까요. 네네네.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까? 이제 지금 주가가 주춤한 애플, 테슬라 다시 올라올까 하는 문제는 차제에 제대로 저희가 한번 다뤄드릴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지금 미국의 하반기 증시 어떻게 될까 알아볼 때 일단은 경기지표 살펴봤고 기업 실적 살펴봤습니다. 하나 더 살펴봐야 되는데 외부 유동성 여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반기보다는 확실히 낫지 않을까요? 상반기보다 확실히 이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금융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동성적 측면이 있고 기준금리 문제입니다. 그걸 좀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동성은 상반기 내 기준금리는 동결이 왔지만 유동성은 풀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당신 무슨 얘기냐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책적으로 보면 기준금리는 돌려됐지만 QT 문제, 작년 9월부터 시작했던 QT 문제 아시겠습니다는 국채 250억 달러, 그 다음에 주택저당증권 350억 달러. 이것이 3월 회의에서는 국채 문제가 월별 한도로 50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유동성 측면에서는 금융 완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7월 회의에 이달 말에 열립니다는 이 월별 50억 달러, MBS 사실 350억 달러, 지금 그 상태인데요. 이게 축소되느냐? 이게 기준금리는 동결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는 이 문제가 월가에서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QT가 축소되는 것은 피벗의 재개로 본다. 매일된다. 금융 완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X8 문제로 국채 템트럼 현상과 국가 부도 가능성. 이건 페드도 책임 있는 겁니다. 재무부만 책임 있고 트럼프가 책임 있는 거 아니라 페드도 책임 있는 겁니다. 금리 정책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의 X8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꾸 지연되는 점을 감안해보고 지금 뭐냐. 어찌됐든 최고 통수권자는 잘했든 못했든 국가가 부도가 나오면 안 됩니다. 거기에 트럼프가 임명했던 파월과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트럼프와 갈등과 관계없이 국가를 위해서는 페드도 파월도 국가 부도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사실 최고 통수권자에 대한 임명, 국민에 대한 임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 페드도 이번 7월 달에 기준금리는 동결되어 하더라도 이 월별 QT 문제가 더 축소되는 게 아니냐 하는 쪽이 월가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여부와 관계없이 유동성이 더 확대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지금 뭐냐 트럼프 감세법이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재정적 제도과 국가 부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페드는 또 파월은 비협조적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센트가 주관해서 스텔스 QE를 추진할 것이다. 이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페드는 월결 규모 축소, 그 다음에 재무부는 스텔스 QE, 양적 완화를 추진한다 하는 관점에서 유동성 측면에서는 상반기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 살펴보면 당장 미국 기준금리 내려가지 않더라도 이른바 조용한 유동성의 장세라고 할까요? 이 조용한 유동성의 장세를 염두에 두는 심리가 시장에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셨고 그렇다면 7월 이후에 그러니까 29, 30일 미국의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한 다음에 연말까지 기준금리는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상반기면 나아지겠죠. 상반기 동결했으니까. 예. 상반기 동결했던 것은 코레리티 문제가 때문에 그랬죠. 트럼프발 관세 문제가 계속해서 보여야 되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9개월 후 그다음에 1년 후에 나타나는 금리 문제를 조정하기가 어려웠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발 관세 문제가 코레리티 문제가 확정되기까지는 자꾸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에서 최악을 스윙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금리는 상반기에 동결됐다. 그러면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결과적으로 차기 페드 의장 문제죠. 지금 그 국제시장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단기물은 떨어지고 장기물이 올라가는 소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드의 정책적 측면이든가 이런 측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파월의 해지 문제입니다. 파월의 해지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파월과 트럼프의 갈등은 내년 5월에 임기를 감안해 볼 때 하반기는 후보를 임명해야 됩니다. 후보를 임명해야 됩니다. 상원의 비준 절차가 있고 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차기 연준 의장은 트럼프가 파월과의 갈등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는 친 트럼프 기준에 스트롱 트럼프 퀴즈에 해당되는 사람을 임명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반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은 고용과 물가 같은 양대 듀얼 맨데이트보다도 트럼프 의향이 차기 트럼프의 후보 이게 임명되면 이제 파월은 좀 힘이 일궈지고 대체로 보면 이 과도기적인 단계에서는 대충 통화정책 담당 부의장, 감독 담당 부의장 그다음 두 양대의장에서는 보호만이 지금 힘이 실리는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보호만의 입장이 좀 굉장히 이렇게 트럼프 의중을 반영하면서 여기에 FOMC 회의 결과에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7월 달은 어렵다 하여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대로 7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리고 6월에 사실 나트로트상 점도표상에서도 올해 내에 2차례 정도 인하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요. 7월은 동결이 되고 9월부터 그렇죠. 인하가 되지 않겠느냐. 8월은 회의가 없으니까 9월부터 동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관심은 금리 인하는 이렇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트럼프 얘기대로 페드의 보드 멤버들이 사실 트럼프 퀴즈로 채워진다면 트럼프 의향이 지금 뭐냐 하는 측면에선 3%포인트 이상으로 내려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의 적정 수준은 1%다 하니까 이게 과연 얼마까지 실현될 것이냐 이런 것도 또 하나의 관심사로 보여졌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 증시 걱정 마라 스카이로켓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어떤 변수 혹은 저희가 살펴볼 부분이 될까요? 네, 트럼프는 극적 도모하고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위상을 부각시키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상반기에 나타났던 관세니, 스테이블 코인법이니 다 그랬습니다. 다 법이라든가 기정사실은 국제법을 위반한 본인의 이상을 드러내는 영웅심리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기라든가 증시를 보는 시각에서 논란이 있으면 하늘 로켓이 띄우는 식으로 스카이 로켓팅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청자 여러분 무슨 근거로 얘기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GDP의 개편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입니다. 1990년대에서부터 글로벌화 진전과 함께 사실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를 썼는데요. 이게 지금 세계가 하나가 됐습니다. 세계가 지금 하나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에 이렇게 서원영 PD께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왜 그럴까? 뉴욕 증시에서 나타나는 것,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타나는 것도 1분 이내에 시청자분에 전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주무십니다.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럼 세계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 특정 국가를 대해서는 GDP 이게 그로스 도메스틱 국경을 전제로 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무부 입장에서도 미 상무부 입장이 GDP를 추계하는 기관인데요. 2014년 2분기부터 GDP 발표의 보조지표로 그로스 아웃풋을 발표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GDP는 서메이션 부가가치 총합입니다. 최종 부가가치 총합입니다. 중간 과정, 생산의 부가가치의 과정의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사실 최종적인 부가가치만 합계해서 GDP 성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냐? 여러 가지 ESG라든가 뭔가 이렇게 보고 할 때는 프로덕트 프로세스, 제조 공정을 알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무슨 물건을 만들 때 마약을 넣는지 안 넣는지 뭐는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걸 중시하지 않습니까? 마약 근절이든가 뭔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중간 과정을 전부 해야 된다. 그리고 세계 모든 기업을 불러들인다. 그러면 세계 모든 기업을 불러들이면 GDP보다는 중간 과정을 모두 산출하는 이 지효 성장률이, 지효 증가율이 되겠죠? 지효 증가율이 월등히 높겠죠?
그래서 지표 증가율로 통계 수정을 딱 이렇게 가져가면 통계가 스카이를 어떻게 하냐. 성장률 5% 간단하다. 그리고 다우가 10만 포인트 내가 집권 기간에 간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근데 이게 동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상무부에서도 그것도 2014년이니까 어떻습니까? 오바마 정부 시절에서 또 이 GDP의 한계를 갖고 지표도 지금 고도 지표로 활동하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이 스테이블 코인법 이후에 다음의 행로는 뭘까?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본인은 경기 논쟁, 증시 논쟁이 있는데 스카이로켓팅 간다.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것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하반기 미국 증시 낙관론과 비관론 속 우리가 어떤 부분들 주목해야 되느냐 이 점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